그날 이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집안의 평범한 가족 계좌가 국세청의 비정상 거래 분석 시스템에 걸린 순간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어린 금전적 도움이 어떻게 거대한 세금 폭탄과 추적 수사로 변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절대 방심할 수 없을 것이다. 김진수는 올해 68이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그의 하루는 놀랄 만큼 단조로웠다. 오전 7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미역국과 밥을 먹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동네 공원을 서너 바퀴 돌며 시간을 보냈다. 별다른 일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분주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딸 수연 생각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진수의 첫째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어른스러웠던 아이. 사춘기에도 탈선 한 번 없이 성실히 공부했고 덕분에 서울의 한 명문대에 진학했다. 등록금도 비쌌고 서울 생활비는 더욱 그랬다. 진수는 퇴직금 일부를 따로 빼두었다. 무엇에 쓸지도 정하지 않았지만 막연히 애들한테 써야지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수연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부터 그는 매달 100만 원씩 수연의 통장으로 생활비 명목의 자동이체를 걸었다. 처음엔 부담이 컸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던 진수는 퇴직금을 아껴 써야 했다.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아내는 말렸다. 벌써부터 그렇게 주면 애가 자립심을 못 기르지 않아?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서울서 혼자 사는데 등록금에 월세에 밥값까지 얼마나 빠듯하겠어. 자립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아빠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시작된 지원은 1년, 2년을 지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수연도 늘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빠, 이번 달에도 잘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등록금 냈고 자취방 월세도 잘 냈어요. 아빠, 이번엔 지하철 정기권 할인 기간이라 싸게 끊었어요. 그 돈으로 책 2권 샀어요. 진수는 그럴 때마다 뿌듯했다. 딸이 제대로 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날 등기 우편 한 통으로 깨졌다. 국세청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귀하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취인에게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이체 내역 및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세금? 조사를 받는다고? 아내와 함께 읽어본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생활비 준 것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아내가 중얼였다. 진수는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저도 방금 확인했어요. 저한테도 공문이 왔어요. 뭐 이런 걸 다 조사하죠? 진수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준 돈이 꽤 되긴 했지. 100만 원씩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니. 그것도 매달 규칙적으로. 이내 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좌 이체, 내역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건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었다. 반복성과 정기성, 그리고 고액이라는 단어가 진수의 눈에 박혔다. 이 말은 즉, 딸에게 준 돈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는 세금을 매겨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까지 붙는다. 진수는 속이 타들어갔다. 그는 딸을 사랑했을 뿐이고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움직였다. 수연아, 등록금 낸 영수증이랑 월세 계약서 다 보관하고 있니? 진수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네, 학교에서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고 자취방 계약서도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아빠가 보내주신 돈 어디에 썼는지도 카톡으로 보낸 게 많아요. 캡처해둘게요. 다행이었다. 진수는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그는 A4 용지와 클리어 파일을 꺼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계좌 아이세.
내역을 출력했다. 월별로 정리하고 옆에 1월, 등록금 납부 2월, 월세 및 교통비식으로 메모를 달았다. 둘째, 수연이 학교에서 출력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한 장씩 정리했다. 금액과 날짜가 이체일자와 일치하도록 정렬했다. 셋째, 자취방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내역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수연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인쇄해 넣었다. 아빠 고마워요. 이 돈으로 자취방 냈어요. 아빠 등록금이 이번에 더 올랐어요. 유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대화들은 이 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 생활 지원임을 증명하는 감정적 증거였다. 며칠 뒤, 진수는 국세청 담당자에게 정리된 파일을 들고 직접 찾아갔다. 담당자는 중년의 여성으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는 이체하실 때 메모란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등록금 대납, 2025년 4월 생활비 지원처럼요. 그게 누적되면 저희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자식이 힘들까봐 한 건데.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법은 감정과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 자식 간의 자금 흐름도 정밀하게 추적되고 있어서요. 그녀는 다정한 말투로 덧붙였다. 이거는 사실상 문제 없어 보이지만 향후에도 계속 지원하실 거라면 직접 납부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등록금은 학교에 직접 송금하거나 월세도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조심스러울 줄이야. 그저 사랑이었고 의무였고 부모로서의 본능이었는데 그것이 국가 시스템에선 세금 회피의 의심이 될 수도 있다니. 그러나 억울하다고만 느끼진 않았다. 오히려 배운 기분이었다. 세상이 변했고 그 속에서 부모 역할 또한 똑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진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다. 앞으로의 이체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다. 각 항목별로 메모를 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연에게 먼저 사용 내역과 목적을 물은 뒤 돈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생활비 지원자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도와주는 재정 파트너가 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은 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자료 잘 받았다고 이상 없대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문자를 본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큰 산 하나를 넘은 느낌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수연에게 답장을 보냈다. 수연아, 너도 고생 많았다. 아빠가 너 믿고 계속 응원할게. 앞으로는 우리 둘 다 조금 더 똑똑하게 하자꾸나. 그날 밤 진수는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봤다. 텔레비전에선 또다시 부모의 편법 증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아내는 진수의 옆구리를 툭 찼다. 여보, 우리가 저기에 나올 뻔했어. 진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복잡하지? 하지만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사랑도 책임도 배움도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적이 감도는 거실. 김진수는 한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화면엔 세무서에서 온 전자문서 알림이 떠 있었다. 과세자료 확인 요청. 귀하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5천만 원 이체건에 대해 증여세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말없이 안경을 벗었다. 심장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 돈 정확히 기억난다. 둘째 딸 수희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수희는 평소 씩씩하고 독립적인 아이였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직장도 스스로 찾아 입사했다. 아빠, 결혼은 내 힘으로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결혼 준비 마지막 즈음에 조심스럽게 부탁해왔다. 아빠, 혹시 결혼 자금 조금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식장 계약금이랑 예단 준비가 생각보다 커서요.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독립적으로 살아온 딸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 순간이었다. 그때 그는 은행에 가서
미리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 5천만 원을 수희의 통장에 이체했다. 이체란에 결혼 축하금이라 적고 말았다. 증여 신고? 그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부모가 자식 결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 그건 사랑이지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보았다. 자녀가 성인이며 고정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이체되면 증여로 본다. 그것이 결혼자금이든 창업자금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진수는 바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내가 신고하자고 했었잖아. 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날 저녁 진수는 수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희야, 너 결혼할 때 아빠가 준 5천만 원 기억나지? 수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아빠. 그 돈으로 예식장 계약하고 예단도 준비하고 웨딩 플래너도 썼죠. 왜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준 돈이 증여로 의심받고 있어. 수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떡하죠? 저희 지금 대출 갚느라 세금까지 내면 부담이 큰데. 진수는 딸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증빙자료 정리해서 대응할 거야. 그때 다 기록해뒀지? 수희는 곧장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속엔 2019년 당시 웨딩 플래너 계약서, 호텔 예식장, 계약서, 예단 견적서, 그리고 구매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빠 예단은 엄마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고른 거잖아요. 그때 사진도 있어요. 진수는 이 자료들을 전부 프린트하고 각 지출 항목에 맞게 분류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5천만 원 송금 내역이 있었다. 날짜는 예식장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불과 며칠 차이. 웨딩 플래너 계약서에는 총 금액과 지급일, 수희의 서명이 있었다. 호텔 예식장 계약서에는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이 장음 2천만 원, 이 명시돼 있었다. 모든 금액이 총합 5천만 원과 일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진수는 수희의 친구 2명에게도 증언을 부탁했다. 결혼 준비 때 자금 출처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 있지? 친구들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당시 수희가 부모님께 도움받아 예단과 예식을 준비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써주었다. 거기엔 날짜, 장소, 상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며칠 후 진수는 서류 파일을 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 담당자는 젊은 남성이었고 약간의 경계심이 엿보였다. 이체 금액이 고액이고 신고가 없으셔서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진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자녀의 사회 출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흥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지출됐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넣어준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명확히 증빙 가능합니다. 그는 꼼꼼히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웨딩 플래너 계약서, 예식장 예약서, 예단 지불 명세, 지인 진술서까지. 담당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고 진수의 설명을 경청했다. 한참 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실제 지출 목적이 뚜렷하네요. 계좌에 그냥 남아있는 돈도 아니고 사용 내역도 다 입증되니까요. 며칠 뒤 국세청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도착했다. 귀하의 이체건은 실제 사용 목적이 확인되어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그 문서를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